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값이 오르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고 돈을 좀 더 쓰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경제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집값이 우리 지갑이랑 또 나라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 집값이 올랐다고 쳐요. 당장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정말 지갑이 더 쉽게 열릴까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경제학자들도 이건 두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럼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네, 더 쓴다입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내 자산, 그러니까 집이나 주식 같은 것들의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경제학 용어로 자산 효과, 영어로는 wealth effect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거죠. 실제로 통장에 돈이 더 꽂힌 건 아니지만 내 자산이 불어났다는 생각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 하면서 소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에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주택 가치가 100원 오를 때마다 소비가 평균적으로 2원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2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만약에 내가 가진 자산이 아파트다? 그러면 효과가 2배로 뜁니다. 아파트 가치가 100원 오르면 소비는 무려 4원이 늘어난대요. 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현상이 혹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전 세계적인 경제 법칙 같은 거예요. 2004년에 OECD에서 연구한 걸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금융자산 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게 딱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인의 특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이자 경제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자산이면 주식도 있고 펀드도 있는데 왜 유독 집값, 이 부동산이 들썩이는 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에 올인한 사람보다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심리적인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은 오늘 떨어져도 내일 오르겠지 하고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이건 뭔가 내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고 내 자산이 그냥 영원히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그냥 꽁꽁 닫아 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고 떨어지면 소비가 주는구나. 알겠다 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다 착각이고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똑똑한 경제학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흥미로운 반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빌럼뷰터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경제 전체로 보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즉 자산 효과는 거의 제로, 0에 가깝다. 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다 뭐였죠?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귀터의 논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바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데요. 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집 가진 사람은 자산이 줄었으니까 슬프겠죠?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 예를 들어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와, 이제 더 싸게 집 살 수 있겠다 하고 좋아하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상 구매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손해와 예비 구매자의 이익이 서로 또이또이 상쇄되니까 경제 전체로 보면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즉, 효과는 0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럴듯하지 않나요? 와, 정말 똑똑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이 항상 어려운 게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제로섬 이론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할까요? 이 기가 막힌 이론의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을 너무 단순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론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합리적으로, 대칭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가정하는데 현실에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값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불안감에 지갑을 진짜 꽉 닫아버려요. 소비를 줄이는 행동은 아주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론대로라면 좋아해야 할 예비 구매자들은 어떠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좀만 더 기다려볼까? 하면서 관망세로 돌아섭니다. 돈을 안 써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줄이는 쪽의 힘만 압도적으로 강해져서 경제 전체의 소비는 푹 꺼져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이 무서운 괴리, 이 비대칭적인 반응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 인류가 온몸으로 겪었던 최악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붕괴였죠. 2007년부터 집값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정적 자산 효과가 미국 경제 전체를 강타합니다. 집주인들은 패닉에 빠져서 소비를 완전히 멈춰버렸고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죠. 이게 바로 전 세계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그 금융위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제로섬 이론을 주장했던 비터 교수조차도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자산 거품이 터지는 비상 상황에서는 자산 효과는 결코 0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요. 2008년의 위기가 바로 그 뼈아픈 증거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경제 이론과 아픈 역사적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집값 동향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위험한 도미노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 집값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럼 두 번째 도미노, 사람들이 불안감에 소비를 확 줄이죠. 그럼 세 번째 도미노, 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결국 마지막 도미노, 경제 전체가 침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연쇄 반응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정부가 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한국은행은 왜 금리 하나 올리고 내릴 때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 경제의 운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자산 효과라는 개념, 이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 앞으로 경제 뉴스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금리가 어떻고 부동산 대책이 어떻고 하는 헤드라인을 볼 때, 아, 저게다, 저 도미노를 막으려는 거구나 하고 그 배경을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 경제는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산 효과의 무서운 힘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